눈빛에서 아주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나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뒤를 좀 넘겨서 어딜 보냐 하면 561페이지 또 560페이지 방금 본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수요 독점에 관한 걸 좀 자세하게 좀 볼게. 수요 독점 요소 시장. 물론 뭐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인 경우도 있고 생산물 시장도 뭐 공급 독점인 경우가 있을 텐데 수요 독점 요소 시장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면 W, L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할까 뭐 공급 독점으로 할까? 그냥 공급 독점으로 해봐? 뭐로 할까? 그래요. 뭐 공급 독점 생산물 시장인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때 우하향하는 VMPL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MRPL 곡선이 있고 이때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균형 차려서 요게 L 스타 이렇게 되고 그게 너무 복잡하나?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을 내가 뭐라 그랬어? 수요 독점적 착취 그 다음에 요만큼을 아니구나 요만큼이 공급 독점적 착취 요만큼이 수요 독점적 착취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제가 지금 어디를 설명드리려고 하냐 하면 5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하고 562페이지에 있는 참고를 동시에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561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거기에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존재하죠. 그죠? 아까 저랑 공부할 때는 어느 부분을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 큰 부분 있지. 제가 그 길이 부분만큼을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했지. 즉, 요 부분만큼. 여기서 여기까지의 만큼을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했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기업이 L스타 한 단위를 고용할 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W, L, 우하향하는 VMPL 곡선이자 MRPL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 여기에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 내가 요 길이만큼을 수요 독점적 착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L스타 한 단위 고용할 때 이 기업이 이득 본 부분은 얼마만큼이야? 이만큼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 기업은 얼마만큼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요만큼밖에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요 동일한 노동 고용 하에서의 임금 격차 요걸 제가 수요 독점적 착취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교재도 있고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어디에서 균형이 생긴다 그랬어요? 완전 경쟁이라면 여기서 고용량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완전 경쟁일 때의 임금은 얼마야? 요만큼 그지? 그런데 수요 독점일 때의 임금은 요만큼 따라서 요만큼을 또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보는 교재도 있다 그 말이야.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야. 즉 완전 경쟁과 수요 독점일 때의 임금 격차로 본다면 요게 수요 독점적 착취. 동일한 고용량 하에서의 임금 격차로 본다면 요게 수요 독점적 착취.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 독점 생산물 시장과 수요 독점 요소 시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아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요걸 공급 독점적 착취, 요걸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했는데 이걸 완전 경쟁일 때, 여러분 완전 경쟁일 때의 생산량은 어디야? 거기 어디입니까? 저기 562페이지의 그림 보면 요 점이 뭐야? 완전 경쟁일 때의 고용량 아닙니까? 고용량. 그치? 이때 완전 경쟁일 때의 임금 수준은 요만큼 거기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임금과 요 임금의 격차는 왜 발생한 거야? 그건 VMPL 곡선과 MRPL 곡선의 차이지. 그래서 요만큼을 또 뭐라고 볼 수 있어? 요걸, 그렇지. 요걸 공급 독점적 착취. 요만큼을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볼 수도 있다. 그냥 그 말이야. 그런데 두 개 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시험에서 낼 때는 말이야.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묻지 둘 다의 방식으로 물어놓고 어떤 게 옳으냐 그렇게 낼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면 돼. 예,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예,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닌데 너무 열심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쪽 파트의 핵심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563페이지에 수요 독점과 최저임금제라는 토픽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563페이지에 수요 독점과 최저임금제. 옆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세요. 출제 굉장히 유망해요. 네,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설명 들어볼게요. 타이틀은 뭔가 하면 수요 독점과 최저임금제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최저임금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최고가격제야, 최저가격제야? 최저가격제. 자, W. 여기 L. 그냥 놔뒀을 때 노동의 공급이 이렇게. 그냥 놔뒀을 때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은 W 스타이고 그때 노동고용이 L 스타입니다. 이때 정부가 보니까 이 W 스타의 임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너무 낮은 거야,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낮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너무 임금 낮으니까 너희들 앞으로는 여기 노란색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 이하 이상으로만 거래하라. 이게 바로 최저임금제지. 기억나지? 그러면 임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니까 첫째, 노동의 수요자. 이건 누구야? 기업이지. 노동의 수요자는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더 많은 임금 줘야 되잖아. 삐지죠. 그래서 옛날보다 어때? 훨씬 적은 L1만큼만 고용하려고 할까요? 하지만 임금이 올랐으니까 노동의 공급자, 근로자는 기분 좋죠. 어디까지 일하려고 해? L2까지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배우기로 요만큼의 뭐가 발생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다. 그렇게 불렀고 여기에 이 빨간색 면적만큼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 다음 노동 고용량은 그 전에 L0였다가 지금은 L1으로 다시 L스타였다가 L1으로 감소했으니까 요만큼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해고된 거지. 해고. 즉 노동 고용이 감소하게 된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배웠어. 기억나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요 독점 요소 시장인 경우에다가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제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해볼게. 수요 독점인 경우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따로 타이틀 따로 쓰지 뭐. 수요 독점 하의 최저임금제 볼게요. 자, 여기에 L, 여기에 W. 수요만 독점이면 되니까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이건 뭐 공급 독점이건 상관이 없지. 생산물 시장 그냥 완전 경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하향하는 VMPL 곡선이자 MRPL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이때 우상향하는 노동의 공급 곡선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와 그 위에 있는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어서 그래. 큰일 났다.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자, 요게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 그 다음에 더 위에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균형은 한계랑 한계가 만나는 데서 결정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야? 지금 현재 노동 고용량. 그치?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단 말이에요. 요게 현재 노동 고용량.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딥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의 고용량. 그렇지. 그 다음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은 요만큼 발생하죠. 기억나시죠? 아까 했던 거 아니야, 그지? 이때 임금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지. 여기에 W0가 있고 여기에 W1이 있다면 어떤 게 시장 균형 임금이야? 어떤 게? 많이 주는 거야, 적게 주는 거야? 수요 독점이니까. 이거 안 주고 얼마만큼은 주는 거야? 요만큼의 임금만 지금 주고 있겠지. 정부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W1의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낮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정부가 말이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렇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이 점선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해볼게. 자, 최저임금은 이 임금 이상 받으랍니까? 이 임금 이하로 받으랍니까? 이상 받으라는 거야. 그 말은 이 점선 아래쪽에 있는 노동 공급과 노동 마지널 팩터 코스트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최저임금 하에서의 첫째,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겨요. 요 노란색이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노동 공급이야. 그 다음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수평의 구간에서는 에버리지가 일정하잖아. 에버리지가 일정하면 마지널과 에버리지가 같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상향하면 그때 비로소 어때요? 그때 비로소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치? 다시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는 최저임금제 하에서 이렇게,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는 최저임금제 하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때 기업의 균형은 어디에 생깁니까?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곳에서 생기지. 자, 만나는 점 어디야? 이 점이네, 이 점. 그치? 요 점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L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고용량. 그치? 됐습니까?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임금은 당연히 이 최저임금이 될 거고, 그 다음 빨간색의 면적은 어떻게 됐어? 이제 더 증가해서 감소했어. 그렇지. 이제 요거밖에 안 남은 거야. 열심히 칠할게. 자, 잘 봐요. 왼쪽하고 비교해봐. 아까 일반적인 최저임금제 실시하면은 빨간색 면적이 없다가 새로 생겼지. 그 다음에 노동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했지. 그런데 최저임금제 하에서 수요 독점 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니까 첫째, 노동의 고용이 그 전에 이만큼이다가 이만큼으로 증가했지. 그죠? 그 다음 빨간색의 면적이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장이 완전한 상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이렇게 나쁜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차피 시장 자체가 이 수요 독점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치? 고용을 증가시키고 빨간색의 면적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된 거지, 이건 여러 번. 수요 독점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빨간색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 번 더 그려볼게. 여기서 우하향하는 VMPL 곡선이자 MRPL 곡선. 여기에 노동, 여기 임금, 여기에 노동 공급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여기에 마지널 팩터 코스트. 요게 지금 현재의 노동 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균형 임금, 요게 완전 경쟁 상태에서의 균형량, 그 다음에 이때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이 면적이라면,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이 빨간색 면적을 다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최저임금제를 정하면 돼? 그렇지. 바로 요 점 하에서 여기를 정부가
최저임금제로 결정하면요. 이 최저임금 하에서의 노동 공급은 이렇게 생기고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마지널 팩터 코스트는 이렇게 생겨서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점이 어디가 돼? 이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노동 고용량이 뭐가 되는 거야? L 최저임금제 하에서의 노동 고용량이 되는 거고 이 빨간색 면적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요 문제를 응용한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일반적인 수요 독점의 경우에 완전 경쟁에 비해서 고용량도 작고 임금도 훨씬 작은데 말이야. 만약에 이 수요 독점 하에서 노동조합이 결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노조가 말이야. 우리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치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노동조합이 원하는 임금 수준으로 인상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동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그치? 어때요?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때 노동조합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 이 정도의 임금 수준이라면 오히려 어때? 노조의 존재로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제거될 가능성도 가질 수 있어요. 그치? 그런 식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이해 가야 되겠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시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 확인해 볼게. 완전 경쟁이고 완전 경쟁인 경우, 공급 독점이고 완전 경쟁인 경우, 완전 경쟁이고 수요 독점인 경우, 그 다음에 공급 독점과 수요 독점이 모두 있는 케이스. 근데 봐. 지금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수요 독점이냐 요것만 봤는데 요럴 수도 있지 않겠어? 생산 요소 시장에 여러분 요 수요 독점이란 말의 의미가 뭐야? 노동자를 고용해주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지. 그치? 근데 이러면 어때? 기업은 여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일을 하려는 근로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때도 독점이지. 그때는 노동이 뭐가 독점이야? 공급이 독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걸 좀 볼게요. 노동의 공급 독점. 여러분 아까 필기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1번, 2번 해가지고 4번까지 했잖아. 그치? 공급 독점을 5번이라고 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 독점인 경우 여러분 생산 요소의 공급이 독점인 경우가 어떤 게 있나? 예를 들어서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에 완전하게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가입했어. 그래서 회사, 즉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면요.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없다. 그럼 마치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 거야? 노동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노조라는 하나밖에 회사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럼 어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독점이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또는 이럴 수도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에서 뭘 만드냐 하면 철강을 만들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철강 만드는 회사는 이 포항제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장을 뭐라고 불러? 철강이라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 독점 그렇게 부르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철강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이 자동차 회사는 말이야 수없이 많아. 즉 이 자동차 회사가 완전 경쟁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무수히 많은데 그 자동차의 원재료인 철강을 공급하는 이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봐. 포항제철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철강이 자신의 생산물이지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철강이라고 하는 재료는 뭐야? 생산 요소잖아. 생산의 원재료지. 그치? 그럼 봐. 이 자동차 회사는 지금 어떤 느낌을 받는 거야? 아하, 자신이 필요한 생산 요소를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구나. 생산 요소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앞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철강이라는 철강이라는 물건을 철강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면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2배 기울기 가지고 있는 마지널 레베뉴 곡선과 그 회사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만나는 이 점에서 독점 생산량이 결정되고 독점 가격이 결정되고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생기더라.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걸 이렇게 지우고 노동조합에서 뭘 제공하는 거야? 노동을 제공하는데. 그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공급, 독점이라고 느끼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제는 이 Q하고 철강 대신에 뭐가 와야 돼? 노동, 레이버가 와야 되고,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W가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W, M, 독점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L, 독점, 요렇게 온단 말이야. 그치?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말이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공급, 독점되는 것은 마치 노동이라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독점하고 분석이 똑같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565페이지에는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요렇단 말이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임금, 생산 요소가 독점적으로 공급되는데 그때의 생산 요소가 노동이라고 한다면 첫째, 그 기업은 더 이상 수평의 노동 수요 곡선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노동 수요 곡선이 알고 보니까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R, PL 곡선이다 그 말이야. 물론 완전 경쟁이면 요게 VMPL과 같을 거고 독점이라면 요게 좀 작겠지 VMPL보다. 그치? 그 다음에 얘와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뭐가 있는 거야? 마지널 레베뉴 곡선. 이때 이 마지널 레베뉴는 여러분 이 마지널 레베뉴는 다시 MR 다시 여기 하지 말고 MRPL 이퀄 MPL 곱하기 MR 할 때 이 MR과 이 MR은 같아 달라. 이것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이건 달라요, 여러분. 이건 노동에 대한 한계 수입이고 이건 뭐에 대한 한계 수입입니까? 이건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의 한계 수입이야. 즉 여기 얘는 말이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MPL 곱하기 MR인데 여기 있는 MR과 여기 있는 MR은 달라. 그치? 이 MR은 뭐의 MR이야? 자동차 회사가 노동조합에 노동을 고용해가지고 만든 자동차 하나를 추가로 팔았을 때 벌어들 수 있는 한계 수입이야. 여기는 MRL은 뭡니까? 노동자가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제공하고 벌어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의 크기야. 달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노동자는 뭐를 느낍니까? 자신이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제공할 때의 마지널 코스트, 요걸 느끼죠. 요건 뭐에 대한 마지널 코스트야? 노동에 관한 마지널 코스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널 팩터 코스트 이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MPL 곱하기 MC라고 할 때 이 MC와 여기 있는 MC랑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MR하고 MC라고 하면 말이야. 이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여기에 있는 MR, 여기에는 갑자기 MC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야. 이건 노동에 관한 마지널 레베뉴고 노동에 관한 마지널 코스트야. 근데 여기에는 이 노동에 관한 마지널 코스트를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기업은 노동의 공급 곡선이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하고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뭡니까? MR 이퀄 MC가 돼서 요 점에서
이 독점 기업의 노동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고, 이 독점 기업의 임금이 나오는 거지. 물론 이 독점 기업은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노동이라고 하는 물건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의 임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의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노동시장이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독점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즉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 독점이 아니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균형은 어디에서 발생할 뻔했어? 바로 이 점에서. 그치? L 완전 경쟁 생산량. 이때의 임금은요, W 완전 경쟁,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여기에 있는 이 점을 A점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A점에서는 노동조합의 뭐가 발생해? 불러봐. 뭡니까? A점 어떤 상태야? MR 이퀄? MC, 노동조합의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점이야. 됐지? 만약에 노동조합이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고 노동의 총 수입, 즉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임금의 총합이 가장 커지도록 하려면 어느 점에서 균형이 생겨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 매출액 극대화점은 조건이 뭐야? 매출액,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말이야 강조했잖아. 매출액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수요의 가격 달성이 1이거나 마지널 레베뉴가 제로이면 되잖아. 자, 여기서 마지널 레베뉴가 제로인 점은 어딥니까? 바로 요 점이지. 요 점을 L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B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B점에서는 노동조합의 총 임금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건 어때? 노동조합이 전국에 있는 노동자를 다 가입시켜가지고 마치 독점적으로 노동을 공급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IMF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근로자들이 이윤 극대화, 필요 없어. 임금 많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회사에서 안 잘리고 오래 남아있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조합은 이제 더 이상 임금 극대화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량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겠지. 고용량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극대화될 수 있어? 완전 경쟁 수준까지 극대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노동의 고용량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점은 어디야? C점이 되는 것이지. C점. 이 C점에서 노동조합의 고용량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생산 요소의 공급 독점이라는 말은 마치 노동조합이 하나의 한 명의 근로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독점적으로 회사에 공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그 노동조합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R 이퀄 MC인 상태에서 L0만큼의 노동을 공급하고 임금은 얼마를 받아? W0만큼을 임금으로 받아요. 그 다음 노동조합이 총 임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L1의 노동 고용량을 B점에서 제공하고, 그때 임금은 얼마를 받습니까? 여러분, 요때 임금 얼마 받아? 요때 임금 얼마 받는 거야? 우리 교재에 거기 보면 나있잖아. 요때 임금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W1만큼을 받겠지. 마지막으로 고용량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C점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W 완전 경쟁과 L 완전 경쟁만큼의 임금과 고용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이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요소의 공급이 독점되는 요소 공급 독점의 분석은 마치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 기업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그 얘기야. 안 중요해요. 근데 됐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몇 개 했어? 앞에 한 개 4개, 방금 한 개 5개째. 마지막으로 6개째 해가지고 이른바 요소 쌍방 독점을 좀 보려고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도 독점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공급도 독점이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를 가입시켜서 노동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회사가 현대자동차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어때? 노동의 수요도 독점이고 공급도 독점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여기에 가까운 예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뽑아주는 곳은 어디야? 프로야구 구단이지. 근데 프로야구 구단이 개인적으로 선수를 뽑는 시스템도 있지만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때 좀 됐나? KBO, 즉 한국 프로야구위원회에서 모든 선수를 다 뽑은 다음에 그걸 각 프로 구단에다가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프로야구 팀들 사이에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팀이 좋은 선수를 모두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KBO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고용한 다음에 각 팀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쓴다면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어? KBO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수 시장에서 선수를 수요해주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수요 독점,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자신들 전체의 이득을 공동의 목소리로 극대화한단 말이야. 프로야구위원회 KBO 입장에서는 개별 선수 한 명 한 명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위원회 노조라 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마치 뭐야? 공급이 하나밖에 없는 공급 독점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런 거야. 그런 상태를 우리가 쌍방 독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방금 한번 써볼게. 그래서 KBO 하고요. 선수 노동조합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쌍방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쌍방 독점의 경우에는 여기에 L, 여기에 W. 쌍방 독점은 수요도 독점이고 공급도 독점이야. 그지? 자, 뭐부터 해볼까? 수요가 독점인 거부터 해볼까? 공급이 독점인 거부터 해볼까? 이거 해봤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자,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선수 노조를 결성해서 노동시장에서 공급 독점자인 것처럼 행동하겠지. 어떻게 합니까? 독점 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수요 곡선 이자 동시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MR, PL 곡선. 얘보다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마지널 레베뉴 오브 레이버 곡선에서 자신들의 노동 공급에 따르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노동의 공급 곡선이자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 커브. 이건 물론 노동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서 본 것처럼 펴볼까? 프로야구 선수 노조는 뭘 극대화한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MR 이퀄 MC. 요 점에서 얼마만큼의 노동을 제공하려고 해? 요만큼의 노동을 서플라이, 제공하려고 하겠지. 크게 쓸게요. 요만큼의 노동을 공급하려고 할 거야. 자, 요 공급량 하에서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가 뭐야? 소비자가 지불 용이 있는 최대 금액, 즉 KBO는 요만큼의 노동을 고용할 때 얼마까지는 줄 용의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 수직거리인 이만큼까지 줄 용의가 있는 거지. 이걸 누가 받고 싶은 겁니까? 노동의 독점 공급자가 받고 싶은 거지.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받고 싶은 임금이야, 저게. 자, 그 다음 프로야구의 수요 독점이면 어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지. 수요 독점이라면 에버리지 팩터 코스트보다 더 위에 있는 마지널 팩터 코스트 커브. 그렇죠? 하에서 균형은 뭐랑 뭐가 만나야 돼? 한계와 한계가 만나야 되겠지.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이 점. 이 균형량 하에서 요만큼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 노동에 대한 수요 독점이니까 봐. 이 독점 수요자는 요 노동 고용 하에서 요 임금과 요 임금 중에 높은 임금, 낮은 임금, 뭘 주려고 하겠어? 노동의 수요자니까 당연히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하겠지. 그만큼 임금을 줘도 돼. 왜냐하면 자신은 수요 독점 기업이니까. 그래서 요게 임금이 아니고 임금은 여기 있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즉 노동의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가 뭡니까? 노동자가 노동 하나를 추가로 고용할 때, 추가로 제공할 때 최소한 받아야 되는 임금의 크기지. 요 임금의 크기만큼을 지불하려고 할 거야. 요게 노동의 수요자가 지급하려는 임금이야. 다시 봐요.
먼저 KBO 노동의 독점적인 수요자는 요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요만큼만 임금을 주려고 해. 즉 많이 고용하고 조금 주려고 하지. 노동의 독점 공급자인 선수노조는 어떻게 합니까? 요만큼만 노동을 공급하되 임금을 이만큼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봐.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모두 독점이니까 자기가 시장을 지배할 힘이 모두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임금과 고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바로 그렇죠. 요 사이에서 그 양자 간의 바기닝 파워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결정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어. 만약에 KBO의 파워가 세다면 어느 쪽에 가까워지겠어? 이쪽에 임금이 가까워지겠지. 선수 노조가 강경하다면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막 이렇게 선수 노조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만들어졌나? 만들어졌지, 그지? 그치? 미국은 여러분 선수 노조가 막 파업도 하잖아. 몇 년 전에도 막 파업했지, 그지? 예. 프로야구 선수들이 말이야 파업해. 경기장 가니까 경기를 안 해. 예.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중에 주관식 경제학 시험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는 쌍방 독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여기 있는 어디 갔어? 지웠나? 아까 전에 최저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더 중요하고, 객관식 시험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이런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요 4가지 시장 분석하는 거 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뒤쪽은 잘 안 나와, 상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66페이지에 보시면 쌍방 독점에 관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만만치가 않아, 내용이. 됐습니다. 567페이지에 있는 표, 그리고 568페이지에 있는 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거 내가 아는데, 본인이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말이야, 오늘 밤에 미루지 말고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차라리 그 다음은 편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시간이 없어, 시험에 임박했어요,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럼 최소한 뭐는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봤던 시장 4개 있지, 그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요 정도로 합시다. 이제 20장 소득 분배 이론을 좀 볼게요. 지워야 되겠네. 우리가 어제 게임 이론에서 너무 힘을 빼가지고 말이야. 그때 전도를 좀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또라이 같은 거 하느라고 말이야. 참 많이 급하네. 자, 소득 분배 이론 20장. 대뜸 나오는 게 기능별 소득 분배.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넘기면 580페이지에 계층별 소득 분배 그렇게 나와요. 다짜고짜. 자,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의 문제.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경제학은 뭐라 그랬어? 기억나요?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썼던 이거 필기의 타이틀 이름이 뭐야?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고 써놓고, 경제 주체는 어떤 걸 가져? 무한한 욕망을 가져. 근데 경제 객체, 즉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 희소성의 법칙. 그러니까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돼,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우리의 숙명이야, 그렇지?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합리적 선택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소비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 사무엘슨이 3대 경제 문제 얘기했잖아.
부족한 자원으로 뭘 만들 것인가? what. 예. 어떻게 가장 싸게 만들 것인가? how. 만들어가지고 누굴 줄 것인가? 보호.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모든 이념은 지금까지는 뭐였던 거야? 효율성이었던 거죠. 효율성.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efficiency, 효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계속 그래프 그린 다음에 빨간색 몇십 표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나, 이거 어떻게 하면 커지나 그것만 고민했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인데 안타깝게도 뭐가 취약해? 소득 분배 문제가 취약하죠. 즉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경제학은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보충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는 개념을 추구하는데 에쿼티죠, 에쿼티. 이 형평성 추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소득 재분배에 관한 문제를 좀 배워야 돼요. 이 소득 재분배 또는 소득 분배에 관한 논점에서는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기능별 소득 분배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능적 측면에 따라서 분배 상태를 고려하거나 따져보는 것이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벌과 근로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별 소득 분배 문제. 계층별 소득 분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사이의 문제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층별 소득 분배. 최근의 경제학의 가장 큰 이슈는 뭐야? 한미 FTA잖아, 그지? FTA 협정을 체결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FTA 협정 체결하면 다 죽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체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은 FTA에 찬성해? 대기업들은 주로 좀 찬성하지, 그치?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가 없어지면 훨씬 더 쉽게 수출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좀 수입되는 물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쌀이 값싸게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그런 식의 지적을 하면서 농민들은 반대하죠. 그때 FTA 협정이 체결되면 재벌들은 유리해지고 농민들은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떤 소득 분배의 관점이야? 그건 기능별 소득 분배의 관점이지, 그치? IMF 이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때 얘기하는 소득 분배는 어떤 문제야? 계층별 소득 분배의 문제가 될 거야. 그쵸? 별거 아니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뭘 좀 보자 그 말이야. 먼저 기능별 소득 분배에 대해서 좀 보자. 그런 얘기예요. 20장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고전학파의 기능별 소득 분배란 말 나오는데 신고전학파는 말은 지금 몰라도 괜찮고 거기 밑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요를 좀 읽어보면 현대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의 분배 이론에서는 모든 생산 요소가 자신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만큼의 보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한계 생산성 이론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자나 아니면 자본가가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이자를 받을 텐데 그때 받는 임금이나 이자의 실질적인 크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자신의 한계 생산물에 비례한다고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전에 VMPL이 뭡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 아니야. 얘는 MPL 곱하기 물건 가격 P 이렇게 계산됐는데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의 명목 임금이라면 그 사람의 실질 임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실질 임금 P분의 W를 스몰 W라고 한다면 그건 뭐랑 같아? MPL과 같은 거지, 그치? 그치? 아직 명목과 실질 개념 안 배워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은 명목 개념을 물가로 나눠주면 뭐야? 실질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실질 임금이 뭐랑 같아?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론을 접근한단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570페이지에 노동과 자본 간의 상대적 소득 분배의 문제. 밑에 그림 보시면 이걸 참 해야 될까 싶은데 말이야. 여기 봐봐. 여러분,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총 노동소득이지. 노동소득은 어떻게 하면 계산될까?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은 어떻게 계산돼? 노동 한 단위 제공했을 때 임금 곱하기 노동을 몇 단위나 제공했나? 그럼 되겠지. 그러면 자본의 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본 한 단위 제공의 대가, 이자 곱하기 자본의 제공 크기. 그치? 맞아요? 그러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WL 나누기 RK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다시 쓰면 말이야. R분의 W 곱하기 L분의 R분의 W 곱하기 K분의 L 요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잖아. 여기에 K 여기 L 이게 등량곡선이야. 등량곡선. 등량곡선이 접선에 호호 이럴 수가. 등량곡선의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MRTS 아니야, MRTS. 그치? 요 기울기.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게 MRTS LK인데, 얘는 뭐랑 같아? MP K분의 MP L과 같죠? 아까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신고전학파의 한계 생산물 이론에 따르면은, 이 W는 뭐랑 같아? 실질임금은 MP L과 같고, R은요? MP K랑 같겠지. 요 식을 요렇게 바꾸면, 요건 뭐가 되는 거야?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렇다면 할 필요 없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별거 아니야. 이 길이를 A, 이거 B, 이거 C, 이거 D, 이거 B지. 이건 D고 D, E, F 요렇게 하면 말이야. 하면 MPK분의 MPL은 뭐랑 같은 거야? 요 기울기하고 같은 거냐,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해? 가로분의 세로. 그러면 요것분의 요것도 기울기인가? 맞죠, 그지? D, 2분의 D. 그럼 얘는 2분의 D. 이렇게 하면 되죠. 요 L은 뭐야? 노동의 고용량. 자, 노동의 고용량 얼마야, 요즘에서? 요걸 2점이라고 한다면. B. 자본의 고용량이지, K는. 이 점에서 자본 고용량 얼마야? D.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B.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등량곡선의 한 점에서 수직선을 내린 다음에, 원점으로 점프하고, 가로축으로 점프해가지고, 원점으로 점프한 길이가, 이게 뭐의 비율이 되는 거야? 이게 노동소득의 비율이 되고, 이게 자본소득의 비율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치? 이 얘기야. 예.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으니까,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이 요것분에, 요것 대 요것이라면, 요것도 어때? 요것도 노동소득이 될 수 있겠지. 요것 대 요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다. 우리 미시 앞부분 살짝 탄력성하다, 탄력성.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요걸 노동소득, 이걸 자본소득의 비율. 그럼 또 이 길이는 뭐랑 같아? 이거랑 같지. 자본소득의 비율. 마지막으로 여기도 있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노동소득의 비율. 이게 자본소득의 비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거지. 자, 이렇게 있고 여기 L, 여기 K 이렇게 있을 때 등량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등량곡선의 한 점, 이 점에서 현재 균형이 발생했다면 이 기업의 이 생산점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즉 기능별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노동자의 노동소득, 이게 자본가의 자본소득. 또는 이렇게 해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노동자의 노동소득, 이게 자본가의 자본소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지.
이거 뭐 할 때 쓰냐 하면요, 여러분. 다음 달에 거시 배울 때 말이야. 거시 후반부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론 배울 때 그때 한 번 더 써먹을 거야. 예, 그때 가서 확인할게요. 그 정도만 합시다. 5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그 얘기야. 너무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5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차 3번에 어떤 타이틀이 있어? 대체 탄력성과 상대적인 소득 분배. 거기다 별표 3개 치세요. 그건 매우 중요하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소 대체 탄력성 시그마는 어떻게 구해요? 얘 탄력성이지, 탄력성. 자극에 대한 반응의 변화율. 이때 자극은 뭐야?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가격의 비율, R분의 W의 변화율. 그때 반응은 뭡니까?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 L분의 K의 변화율이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W의 변화율 분의 L분의 K의 변화율 요렇게 했고, 여러분 생산자 균형에서는 R분의 W가 뭐랑 같아야 돼?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이게 R분의 W가 돼야 된다고 배웠잖아.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큰일 나. 지금 이거 기억 안 나면 여러분 한 달 동안 헛거한 거야, 헛거. 어? 불안한데 약간 표정들이 이렇게 신선해가지고 이거. 제가 그 꿈꾸는 강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좀 지겹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몇 번째냐 막 이렇게 짜증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말이야 얘기할 때마다 이거 신선하네, 이거 새로운데, 이거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MRTS의 변화율분의 L분의 K의 변화율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것까지 기억나야겠지. 자, 이때 첫째, 선형 생산함수인 경우에는 등량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죠. 이때는 요소 대체 탄력성이 얼마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형 여기 아니 나 집에 갈래 이제. 나 그만할래. 이 사람들이 진짜. 자, 선형 생산함수 불러봐. Q 이퀄 AL 더하기 BK. 이거 등량곡선 그리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때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이 얼마야? 무한대지.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이 무한대인 완전 대체 가능한 생산 요소잖아, 그지? 이때 요소 대체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지. 두 번째, 지금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아니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레온티F 생산함수는 Q 이퀄 미니멈 A분의 L, B분의 K가 되고, 이 경우에는 등량곡선이 L자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대체 탄력도는 제로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해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순서가 우리가? 그렇지, 콥다글라스 생산함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봐.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의 방정식. 이거 기억 안 나온 말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안 돼. 나쁜 사람들이야. 자, A에 L에 알파성, K에 베타성. 일때 알파하고 베타의 의미가 뭡니까?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기여도임과 동시에 노동과 자본의 각각의 분배, 몫이다. 그런 얘기했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1차 동차의 경우에는 어떤 정리가 성립해? 오일러의 정리가 성립한다. 이거 이 셋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가장 일반적인 게 세 번째 컵다글라스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등량곡선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와 같이 그려지고, 이 경우에는 요소 대체 탄력성이 항상 얼마야? 1이었지, 1. 몇 차 동차 이건? 몇 차 동차 이건. 그렇지? 이럴 때, 자,
우리가 아까 칠판 왼쪽에 썼던 것처럼 말이야. 노동소득을 W 곱하기 L, 그 다음에 자본소득을 R 곱하기 K라고 한다면 요런 식이 성립할 텐데, 그치? 이때 얘는 R분의 W 곱하기 K분의 L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런데 이제 여기 봐. 요소 대체 탄력성은 뭔가 하면 더 헷갈리려나? 저기 봐봐. 자, 일단 요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요소 대체 탄력성은 뭔가 하면 생산 요소가 비싸지거나 싸지면 그 싸지거나 비싸진 생산 요소를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기느냐 그거 보는 거야. 자, 봐. 임금이 10% 올랐어. 얘가 10% 올랐어. 이때 임금이 올랐으니까 기업은 노동을 고용하기가 쉬워졌어? 좀 부담스러워졌어? 더 부담스러워졌지. 노동의 고용을 줄이고 싶어 하는데 요게 10% 올랐을 때 얘를 10%보다 더 크게 감소시키면 대체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커지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임금이 10% 올랐는데 노동자를 고용 감소시키는 비율이 10%보다 작으면 그 기업은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고, 임금이 이자율보다 상대적으로 10%만큼 올랐을 때 노동을 자본보다 10%만큼만 하락시키면, 감소시키면 그때는 대체 탄력도가 1 되는 거야. 그죠? 1. 먼저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아예 그냥 말이야. 여기서 이거 무시. 쉽게 한번 생각해봐. 얘랑 얘가 고정돼 있어. 고정이야, 고정. 이때 임금이 올랐어요. 10%. 이때 노동의 고용은 줄일 텐데 요게 만약에 9%만큼 감소했다면 요소 대체 탄력성은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지. 자, 봐.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째, 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요. 임금의 상승 크기하고 노동 고용의 감소 크기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지. 그러면 노동자의 전체 소득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이게 더 낫겠네. 단순한 사람들. 자,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아. 임금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는 크기하고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는 크기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돼?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쪽이 더? 아니야. 이쪽이 더 여전히 커야 되는 거지. 그 말은 W 곱하기 L이라고 하는 총 임금의 규모는 증가해, 감소해? 오히려 감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 전체적으로 유리해지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자들은 불리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야 돼. 그럼 거꾸로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큰 말이야. 임금이 상승했을 때 임금의 상승폭하고 노동고용의 감소폭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되는 거야? 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는 이 임금 하락의 폭보다 노동 고용량 증가폭이 더 커서 이 경우에는 W 곱하기 L 전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소 대체 탄력성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W 곱하기 L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즉, 자 봐. 요소 대체 탄력성과 상대적 소득 분배라는 이 타이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상승한 생산 요소는 유리해지고 가격이 하락한 생산 요소는 불리해져요.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한 생산 요소는 불리해지고 상대적인 소득 분배가 말이야. 가격이 하락한 생산 요소는 더 유리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마치 뭐랑 같은가 하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뭐 일정할 거고 이건 마치 뭐랑 같은가 하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
자, 여기 Q, 여기에 P. 이거 수요 곡선이야. 한가운데 점 하나 찍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 여기에서 탄력성 얼마야? 1. 이 구간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커. 이 구간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아. 자, 기억나? 기업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해, 내리는 게 유리해? 내리는 게 더 유리해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오히려 내리는 것이 더 유리하단 말이야. 탄력성이 1보다 큰 말이야. 오히려 깎아주는 게 유리해. 비슷한 논리야. 이해 가십니까? 또는 요걸로 아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거 곱하기 K분의 L 요걸로 이해가 되겠지. 요게 변화할 때 요것이 변화하는 비율이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71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세요. 별표 치시고요. 대체 탄력성과 상대적 소득 분배인데 첫째,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자 쉽게 생각해보자. 여러분 날 봐.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노동자건 자본가건 노동이나 자본의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해, 낮추는 게 유리해? 낮추는 게 더 유리해요. 그 다음 요소 대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말이야 임금이나 이자를 올리는 게 훨씬 더 그 생산 요소의 소유자한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말이야 그렇게 안 내. 자, 봐봐 요거. 자, 어떤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생산 함수로 생산하고 있다. 이 기업의 근로자의 임금이 10% 오를 때 근로자 전체의 소득은 10%보다 크게 증가한다. 10%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 때 근로자 전체 총임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불변이다. 뭐가 답이야? 아이 재밌어. 여러분 이거 무슨 생산함수야? 컵다글라스지 몇 차 동차야? 1보다 작은 동차 함수죠. 요소 대체 탄력성 얼마야? 항상 1이잖아. 항상 1. 따라서 이런 생산함수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임금이나 이자율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노동자나 자본가의 분배 몫이 변할 리가 없어. 여기 있잖아.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 그랬어? 노동과 자본이 각각 생산에 기여하는 기여도 임과 동시에 각각의 분배 몫이야. 2분의 1과 4분의 1은 바뀌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Q 이퀄 2L 더하기 3K와 같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때 이 기업의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 기업의 근로자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감소할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상대적으로 기울기에 따라서.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야? 등량곡선이지.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2야. 앞에 했던 거 복습이지.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가 말이야? 요렇게 돼 있어요. 요 기울기가 뭐야? 요 기울기가 여기 R분의 W인데 지금 요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이 굉장히 하락하면 얘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요렇게 고용점이 바뀔 수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 점에 있을 때는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은 얼마야? 제로지. 모든 소득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야? 생산자가. 근데 이 점으로 바뀌면 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다 가져가고 생산자는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지. 무한대. 그렇지?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러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임금이나 이자가 변하면 가격이 오른 생산 요소 가진 사람은 어때? 불리해지는 거지 더.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자, 어떤 기업이 2분의 L 3분의 K의 방식으로 생산 요소를 고용하고 있다. 이때 노동의 가격이 2배로 올랐다. 노동자의 총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2배만큼 증가하겠지. 이해가십니까?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요 케이스에 속하는 게 뭡니까? 이게 네온 TF고 요 케이스에 속하는 게 뭐야? 이게 선형 생산함수고 이 케이스에 속하는 게 이게 뭐야? 컵다글라스다. 내가 말한 그 말이야. 나한테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지. 이해 가죠? 이해 가야 돼. 거시 가가지고요. 또 할 거예요, 그래도.
됐습니다. 572페이지에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거길 좀 봅시다. 쉬었다 합시다. 그게 낫겠네.